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심층 분석. 오늘 일요일이죠. 2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채팅하는 거 보면 참 애국자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 연일 대통령이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죠. 오늘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통했는지 어제 지지율이 뭐 역대 취임 이후 최고로 지지율 63%, 64%까지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70대까지 전부 긍정평가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국힘당이 억지로 불려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집 한 채 있으십니다. 근데 분당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거주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이거 계속 팔라고 난리쳐요. 갑자기 뜬금없이 국힘당 주진우가 이재명 너도 거주하지 않는 집 팔아 이 연병을 떱니다. 영구 집권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청와대에서 살라는 뜻이면 땡큐죠. 이재명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임기를 마치면 현재까지는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집을 팔래요. 응?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어서 자꾸 영구 집권을 본인들이 획책하고 있어요. 더욱더 웃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인간들이 장동혁은 집이 6채예요. 의원 41명이 다주택자예요. 이런 애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장동혁은 집을 6채예요.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니네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버리는 순간 진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서울에서 사실 집값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이다라고 처음에 얘기하는데 이 집값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게 서울주는 오세훈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이명박과 오세훈의 뉴타운 건설이 결국은 서울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모든 서울시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뉴타운 달콤한 유혹이죠. 내가 사는 집을 팔면 나는 재래식 단독주택인데 이 단독주택을 좋은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사를 정하고 아파트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서울에 있던 세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서울을 떠나 나갈 수밖에 없었고 막상 뉴타운을 건설해서 입주하려고 그랬더니 추가금을 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타운을 지으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 뉴타운에 입주하는 확률이 10% 남짓해요. 나머지는 전부 돈 있는 자들이 뉴타운을 아파트를 90% 이상 싹쓸이하는 거예요. 이 뉴타운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부터 오세훈 박자가 손발이 잘 맞아갖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뉴타운 건설이 결국은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겁니다. 말이 뉴타운이죠. 원주민 쫓아내기가 맞는 거예요. 그쵸? 말은 뉴타운이에요. 무조건 아파트가 드러나서고 단지가 생기고 그럼 뉴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모든 가난한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기서 터를 잡고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결국은 뉴타운을 지음으로써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더 집 한 채가 늘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오세훈이가 또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해요. 이제는 이 부동산 불패, 우리 사회를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누구는 부동산 값이 올라갔고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니까 50억이 돼 있고, 누구는 평생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직도 집 한 채 없고, 불공평하잖아요. 부동산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재산 중에 가장 모순적인 게 집의 모든 재산을 몰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만 집값을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보다 더 메리트 있는 게 기업의 투자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 투자를 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울어졌던 이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을 이끄는 거죠. 그러면 과거 같으면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했던 돈들이 지금은 주식시장에 도는 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이상으로 나가는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을 꽁꽁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식이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현재까지 돈을 풀지 않아요. 아직도. 왜?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을 경우에 그때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이자율에 진짜 허덕이는 국민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는 더 이상 오를 대로 올랐고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버리면 보수는 영원히 집권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보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일 부동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부동산은 만국의 병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을 되돌려서 누구나 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누구는 강남에 30평 살면 100억이 50억 60억이고 지방은 아직도 30평대 아파트가 2억 1억 3억 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시키면요,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언론까지.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저들은 이익공동체예요. 이익공동체인데 여태까지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친기업 정책, 친재벌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태까지 그런 이유로 국힘당을 지지해 줬는데 국힘당을 저렇게 내부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권력투쟁을 하는 걸 꼬라지를 보면서 더 이상 국힘당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 대안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나오셔갖고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모두가 실패했냐?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김현미 장관이 와서 얘기를 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겠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부동산을 가장 민주 진영에서 건드리기 힘든 문제를 남을 시키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이제는 부동산 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주택자들 경고한다. 너희들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끝낸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설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장이 유예는 연장이 없다라고 하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어떤 정책실장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조금만 흔들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테고 대통령이 그러면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정치 권력을 이기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시장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시장이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통령의 입에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 시장은 오히려 역으로 나갔어요. 그래? 우리 그럼 더 올려. 이제는 시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버릴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이재명 정부가 없애면 보수가 더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첫째, 여태까지 대한민국 보수가 정권을 잡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념이었어요. 이념, 종북몰이, 빨갱이몰이. 이제 그 시대가 끝났죠. 그 시대가 끝나니까 느닷없이 친중몰이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친중몰이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이 보수의 심장은 사실 재벌 기득권들이었어요. 중국을 배제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재벌들입니다. 그렇죠? 중국 시장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에게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 국힘당이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반중 정서를 퍼뜨리면 가장 피해는요 재벌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정책,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중국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쟤네들이 여태까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늘 북한에게 총 쏴달라 그러고 칼기 폭파하고 여러 가지 대북 공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이념의 대결로. 그 시대가 끝났죠. 그 다음에 쟤네들이 정권을 잡던 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올린다는 이 잘못된 메시지가 언론과 함께 우리 사회를 가둬놨던 거예요. 진보를 부동산으로 그리고 세금 올린다는 거에 가둬놓는 바람에 이 민주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어요. 늘 부동산은 분명히 뭔가를 손을 써야 되는데 시도하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윤석열에게 정권 내준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봐요. 저는 부동산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실패하니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배화되고 젊은이들이 반항하게 되고. 왜? 나의 미래가 사글이 없어졌거든요. 과거에 8년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20대, 30대들은 그래서 카푸어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본인들은 집 사는 건 포기하고 결혼은 포기했지만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산다. 이런 반사회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부동산이 결국은 젊은이들의 생각조차도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했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 젊은이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 잘 사는 애들은 스포츠카를 뭐라 그러죠? 그 인스타에 올리고 수많은 빈부의 격차를, 나는 지금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갖고 죽으라고 알바해봐야 하루에 얼마를 벌어서 학비 대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코인에서 100억 벌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런 아이들이 노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양극화가 고도로 심화된 거예요. 이게 다 부동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은 직접 챙기는 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그 다음에 오세훈,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돌렸더라고요. KBS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44, 오세훈 31, 13% 차이가 났고요. 그럼 박주민 후보랑 오세훈은 어떠냐? 박주민 37, 오세훈 34, 3%의 격차가 벌어졌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 37, 부정평가가 56, 19%.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세훈의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국힘당의 어떤 출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선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세예요, 추세. 오 시장 계속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긍정평가로 바꿀 만한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선거라는 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거는 바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싸울 때는 오세훈이라는 서울시 항모가 뜨면 그 주변에 국힘당이라는 구축함들이 같이 항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의 항모가 좌초되지 않게 구축함들이 보호를 해주면서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같이 도달하는 거예요. 선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오세훈은 아직 오세훈이라는 항모 자체를 바다에 띄우지를 못했어요. 바다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함장이 아니야, 너는 함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저는 지금 나중에 선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경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세훈의 지금 정원호 예비후보와의 격차가 13%지만요, 오세훈이가 진짜 국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이 되면요, 격차는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서울은요, 오세훈이가 국힘당의 서울시장 후보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서울은 오세훈의 지지가 결집을 합니다. 왜? 오세훈과 함께 이해 타산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동산의 폭등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집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보수적이 돼요.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찍고 싶어도 내 집이 국힘당이 정권을 잡고 할 때 더 안정성 있게 세금을 적게 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서울은 점점 민주당이 선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싸워서 이기면 쟤네들은 앞으로 영구 집권 못한다고 얘기한 거냐면, 서울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 집값이 정상화가 되고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면요, 과거같이 지난 선거같이 서울시가 국힘당 지지세가 돌아서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정원호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이에요. 정원호의 자체 발광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정원호 시장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자체 발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있겠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선거는 냉정해야 돼요. 오세훈과 정원호를 비교했을 때 오세훈이가 인지도가 앞서요. 오세훈은 강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요.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으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고 인지도에서 많이 딸려요. 정원호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는 길은 자체 발광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은 대통령 지지율 63%로 그 자체만으로도 후광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서울 시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을 보고 뽑는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해요.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약에 100명 중에 50명은 정당을 보고 투표합니다. 이 나머지 50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 오세훈이가 출마를 할지 나경원이가 출마를 할지 모르고 혼동 속의 국민의 힘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격차가 벌어지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전면전으로 붙게 되면요, 서울은 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사력을 다해서 싸울 곳 중에 하나가 서울과 부산입니다. 아무리 국힘당이 지금 장동혁이나 이런 세력들이 한동훈 여파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정신이 없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오세훈이나 서울은요, 대한민국의 재래식 언론들이 기본적인 지원 사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원 사격이 있는 거예요. 아직 선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정원호 후보를 응원합니다. 박주민 후보도 응원합니다. 오세훈만 누구든지 이겨준다면 다 응원합니다. 제가 부디 바라는 거는 자체 발광을 하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체 발광하는 카드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BC 여론조사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원호 40, 오세훈 36. MBC 여론조사에서는 4%밖에 오차 범위 내예요. 무섭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국힘당 같은 상황이고 특검에 입건돼서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민주당 이 정도 되면 오세훈이 아니었으면 민주당 후보가 아마 더블 스코어로 앞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가 나와요. 저쪽이 지금 국힘당은 결국은 공천권 싸움으로 지금 누가 당대표고 누가 하여튼 내전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세훈이가 정원호 후보와 40%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긴장해야 되고, 박주민 후보가 나갔을 경우에는 오세훈과 동률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긴장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은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정원호 후보를 응원하지만 민주당에서 거물급 정치인도 한 분이라도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 정세균이라든지 예비 후보로, 정세균 후보나 어떤 좀 민주 진영에 오래되신 네임 밸류가 있는 분들이 나왔다가 나중에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나와서
나중에 지지하는 한 일이 있더라도 내 방에서 송영길이가 왜 나와 이씨. 정 안 되면 제가 나가야죠. 정 안 되면 제가 나가서 정원호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개총수의 지지율 20%가 정원호에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는요 판을 키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정세균 총리 얘기는요 예를 든 거고 잘 들어보세요. 판을 키워야 돼요. 민주당의 판이 약해요. 제 말은. 제 말 이해 갔습니까? 민주당의 판이 너무 약해요. 박주민, 정원호, 서영교, 김영배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민주당의 판이 커지려고 그러면 정치 거물들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래된 민주당의 정치 거물이 떨어지고 정원호와 맞대결을 하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판이 작아. 이렇게 판을 짜면 대통령만 바라보고 하는 선거밖에 안 돼요. 대통령만 바라보는 선거밖에 안 돼요. 판을 키워야 돼요. 판이 약해요. 지금 점백 치고 있어요. 점 1000으로 올려야죠. 그쵸? 지금 점백 치고 있어요. 다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도 나도 우리 동네에서도 점백은 쳐요. 점 1000은 쳐야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따나. 누가 따나. 누가 이기나. 점 1000은. 판을 키워야 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이현주의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리박스쿨의 강사였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박정희 유신 정권을 찬양하라고 심지어 일본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을 찬성을 하고 국적이 어딘지 의심스러울 만큼 이현주의 행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일 해저타운은 일본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대동아 점령의 프로젝트예요. 대동아 점령.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주는 순간 일본은 대륙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한일 해저터널을 미쳤다고 뚫어줍니까?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바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에게 주자는 겁니다. 저쪽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일본에다가 물건 내려갖고 한일 해저터널로 쏘아갖고 우리가 열차를 옮긴다는 거예요. 돈은 일본이 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하러 해저터널을 안 뚫어주는 순간 모든 배는 부산항에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열차를 실어갖고 중국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갖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매국행위예요. 매국행위. 응? 그런 이현주예요. 더욱더 깜짝 놀랄 것은 제가 한때 좀 잊고 있었습니다. 이현주가 2019년 무소속일 때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폭동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폭도였습니다.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라고 삭발을 한 다음에 이현주가 누구를 고발했냐? 깜짝 놀랍니다. 이현주는 고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그 당시에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로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님 내란 선동죄로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 집회를 주최했던 저희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냐? 행동하는 자유와 시민. 그런 애들이에요. 제7차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조국에 대해서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현주는 검찰 개혁을 외쳤던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을 폭도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려야 돼요. 서초동에 수십만, 100만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도록 검찰개혁을 외치고 진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을 폭도로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도입니까? 제가 폭도예요? 이현주는 그냥 민주당의 뿌락치예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현주가 존재감을 확실히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현주가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 도전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 공소 취소 모임을 의심하냐면 저기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하시죠. 저 공소 취소 모임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사가 80%예요. 저 공소 취소 모임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원내대표 이현주로 하겠다라고 하고 몰표 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0만 명 서명을 왜 받습니까? 그냥 당내 TF를 만들어서 입법으로 조지면 돼요.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입법이에요. 서명은 의석이 부족할 때나 힘이 없을 때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정치 동력을 살리려고 할 때 서명을 받는 겁니다. 민주당의 저 87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저 모임은요, 본분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87명이 모여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냥 입법을 발의를 하고 그냥 하면 돼요. 느닷없이 1000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저 1000명 사인하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은 1000만 명이지만 1000만 명의 서명 당연히 못 받죠. 저기서 몇백만, 100만 명만 서명을 받아도 쟤네들은 100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의 명단을 새롭게 확보해서 결국은 이자들이 새롭게 민주당에 영입이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현재 1인 1표제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제 말, 제가 왜 이런 걸 아냐? 정치인들이 그냥 서명 받는 거 없습니다. 서명은 약할 때 받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조직이 굳이 서명 받아갖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돼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말이 공소 취소 모임,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발의하면 돼요. 공소 취소 모임, 당대표가 공소 취소 TF 만들어서 가장 검찰 출신들이나 가장 유리사들 만들어서 공소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살펴본 다음에 국정조사에서 까면 되는 거예요. 당대표 패싱하고 공소 취소 마음, 여태까지 민주당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 그런 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여태까지 뭐뭐 검찰개혁 모임, 사법개혁 모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87명이라는 더민초, 더민역 이들을 중심으로 왜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 정신적 지주예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를 검찰의 억울한 기소를 공소 취소를 요구하자라고 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 이 모임 안 들어가 하는 순간 반명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나 이 모임 안 들어가 이름 올리지 마 하는 순간 반명이 돼버려요. 제가 보면 이 공소 취소 모임은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거가 다가오고 저쪽이 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공소취소 모임에 100명을 채우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왜 공소취소 모임을, 저는 공소취소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요번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에 어떤 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하라고 할 때 공소를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제 방송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시키라라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떠들 때 저는 재판 거리가 안 된다. 검찰의 조작 기소, 억지 기소는 아예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사들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검찰을 특검하라 그랬어요. 검찰을 특검하다 보면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날조하고 기획을 했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공소 취소를 그냥 할 수는 없죠. 검찰이 본인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야지 더 이상 이 기소는 불합리했고 이 기소를 통한 공소 유지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세상에 검찰의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재판부도 이거는 조작 기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소장 다시 변경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현주 같은 애들은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저도 폭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2019년 제가 기획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획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2019년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좋은 검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순진한 지지자들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가 존재하고 순수한 검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을 우리 손으로 키워줬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그 윤석열 특수부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킬 때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끊임없이 정의로운 검사인 줄 착각을 했어요. 지나고 보세요. 그때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키고 와, 이런 검사들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로운 줄 아는 때가 있었습니다. 2019년은 왜 역사적인 날이냐? 대한민국 검찰을 단 한 번도 국민이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권 어젠다였어요. 정치권 어젠다를 대중이 개혁을 외쳤다는 것은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검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윤석열 사단 특수부와 한동훈의 민낯을 받고, 그 공수처가 통과되고 2019년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해도 검찰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말 동의하시죠? 우리는 서초동 검찰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검찰은 좋은 검찰도 있고 나쁜 검찰도 있고 이렇게만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검사 동일체, 특수부의 만행,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 희생을 조국 교수가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정리를 좀 아까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먼저 껄끄럽지만 송영길 대표 얘기를 좀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 제가 다시 한번 눈이 강조합니다. 억울한 검찰의 표적 수사, 돈봉투 사건, 무죄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만 무죄 판결 받았다고 매블쇼에 기어나가갖고 당대표를 비난하고 조국 대표를 비난하는 게 그게 옳은 짓입니까? 저는 그 지점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본인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나를 응원한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적어도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전 민주당의 당대표고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침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입당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정청래 당대표가 우스웠으면 입당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비판을 하고 깝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본인의 입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를 마치 자기가 입당만 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지만 무죄 받았어요. 나는 소나무당 해체하고 복당을 신청할 거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와 상의를 해서 입당 시기를 정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침묵을 가야죠. 유튜브 쪼르르레 나가갖고 정청래가 나 감옥에 있을 때 면회 한번 하지 않았다. 이게 올바른 짓입니까? 정청래는 누가 가위바위보로 이겨갖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민주당을 맡아달라고 뽑은 게 정청래예요.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정청래 욕하고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라고 하는 합당도 적어도 민주당의 어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급발진하고 앉아있는 이현주나 강득구나 이런 자들에게 규율을 알려주고 당대표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를 알려주는 그런 짓거리를 해야지.
김민석이가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현재 왜 송영길이가 저렇게 오망방자하냐? 더민혁과 더민주혁신회의와 더민초가 김민석을 밀라고 했죠. 근데 강두구 열사에 의해서 만천하에 모든 배우는 김민석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가 돼요. 사실상 김민석 카드로 정청래를 압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김민석은 국무총리니까. 김민석은 현재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당내 일에 간섭을 하는 순간 당무 개입이 됩니다. 김민석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쟤네들은 필요한 게 뭐야? 이때다 싶어서 송영길을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송영길은 역시 내가 이재명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오만과 독선에 다시 올라탄 거예요. 다시 올라탄 거예요. 지금 그 87 모임 여러분들 제가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저께 비판을 하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국회에 입각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유지하는데 송영길의 희생이 있었다. 반은 맞죠. 근데 송영길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얘기해 줄게요. 송영길 대표는 6선에 도전하면 거기선 떨어질 분위기였어요. 지금 인천 계양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의 평가를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요. 송영길 정신 딴 데가 있다. 지역구 관리 안 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6선에 도전을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왜? 우상호가 자기보다 선수도 낮은 똑같은 운동권의 대표적인 우상호가 불출마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차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응?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지역구를 양보한 게 아니라 송영길은 인천 계양을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총애를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남겨고 바로 서울시장에 등록을 한 거예요. 덩치 키우기. 제가 여러분들 좀 음모론 하나 얘기해 줄까요? 왜 송영길은 이길 수 없는 서울시장에 도전했을까?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분석을 하다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냐면 송영길도 아마 오세훈이랑 그 당시에 붙으면 쉽지 않은 선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냐? 결정적인 게 나와요. 송영길과 정유라의 그 로렌님 하나만 찾아주세요. 송영길과 정유라의 녹취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송영길이가 정유라한테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고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로 대통령이 못 나오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를 꿈꿨던 거예요. 녹취 좀 찾아갖고 좀 줘보세요. 그 부분만. 아니 제가 이따가 녹취들 로렌님 좀 찾아주세요. 아니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녹취에 저 내용이 있어요. 정유라에게 송영길이가 최순실 사면 얘기를 꺼내요. 거기 그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아니 있어요 그거. 전 들었어요. 아니 그거 좀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더라고요. 응? 송영길이 이재명을 위해서 양보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를 단편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응?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은 뭐 했다 그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더라고요. 응? 정말 소나무당 가서요 민주당에 악담을 퍼부었어요. 응? 아니 제가 찾아줄게요. 로렌님이 못 찾는 것 같은데.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응? 그거 들어온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공개했더라? 녹취록을? 그거 누가 공개했지? 정유라가 공개했나? 어? 누가 공개했지? 정유라가 공개했나? 가세요. 그거 좀 찾아줘봐요. 아 여기 있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는데 가세현 녹취인데 잠깐 내가 좀 볼게요. 정유라 씨가 빚이 많은 모양이에요. 도움을 요청을 했고 송영길 대표 쪽에서 뉴탐사 쪽에 연계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탐사에 11월 2일 날 출연을 했죠. 했는데 돈은 많이 안 모아졌다고 그래요. 얘기 나온 게 태블릿 PC 조작 얘기들을 조금 정유라가 했고 정유라 씨가 이 다시 송영길 대표 쪽으로 접근해서 장시호 녹취록이 있다. 그 녹취록 속에는 한동훈이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런 이게 이제 어떤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과정에서 측근들도 만나고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정유라가 다 녹취를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가서 그걸 폭로 방송을 한 거죠. 결국은 엄마 사면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 PC 조작에 관여된 것처럼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나도 다시 가로세로 연구 돌아오거나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은 관련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줘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는 거 엄마 사면해 달라는 신호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 한 번만 좀 뒤져줘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찾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님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가세현을 믿는 게 아니라 녹취가 있다고. 녹취가. 내가 가세현을 왜 믿어? 녹취가 있다고. 녹취는 조작을 못 하잖아. 내 말은. 응? 내가 가세현을 믿는 게 아니라 녹취가 있다고. 녹취. 아니 내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믿는 게 아니라 녹취를 깠다고. 녹취를. 말귀들을 못 알아들어. 내가 거길 왜 믿어? 녹취가 있다는 거야. 녹취가.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위험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87 그러니까 지금 송가영 얘기들이 자꾸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몇 분 정도에 나와요? 이게 몇 분 정도에 나와요?
몇 분 정도에 나와요? 5분? 제가 얘기한 게 나와요? 제가 얘기한 게 나와요? 몇 분? 그 이재명은 55분? 이재명 사법 리스크 55분? 사면 얘기만 나와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나와? 그 내가 얘기한 내용이 거기 56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상처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다고 혼자 힘들게 애들과 살고 있는데 그러고 내일 나가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근데 진짜 그건 아니지 진짜 내가 정밑에 이게 변인 대표가 방송을 한번 들어가고 탔자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거 잘못한 거야 엄마 몇 년생이죠? 저희 엄마 저랑 40살 차이예요. 56년생. 인생 이제 감옥에서 끝나기 전에 그니까 그냥 좀 엄마가 그냥 안쓰럽고 솔직히 다 나왔잖아요. 이재명 얘기. 근데 뭐 사실 송 대표님은 별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 뭉치 문제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상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낙마가 되시면 저 1심이 만약에 선거가 안 좋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권 나가실 거 아니에요? 딱히 후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내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음번에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한동훈 장관을 다시 대통령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윤라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진보도 못 쓰던 그 권력의 이인자가 절대 대통령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호가 호의를 얻은 사람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은 왜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지만 관계가 틀린 것도 말대로 이 박근혜 국정농단 문제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얻은 표 합의는 쳤다고. 그래서 탄핵이나 그 때문에 변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키즈가 어떻게 보면 조국 김경수 이낙연 다 안 되는 거잖아. 후보도 안 되고 있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검사를 또 시키겠습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게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내가 나가 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이것이 모친 석방 사면 문제는 검토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금방 들었어? 내가 되는 거를 떠나서? 이거 봐. 내가 되는 거를 떠나서 이거 들었어?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내가 나가 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이것이 모친 석방 사면 문제는 검토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유라 씨가 역할을 현실적으로 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당연히 진짜 저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온다면 그 약속을 지킬게요. 왜냐면 제 생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사실 그손 그 가세 짓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이번에도 검찰하고 싸운 것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처벌하고 100을 잘못하면 10을 처벌하면 이게 사실 대표님 그거잖아요. 이게 대표님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은
정치적인 잘못은 있죠. 그러니까 나로서도 이번 허봉 문제 왜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본인이 정권 잡으면 최순실 사면해 준다 했잖아.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한번 들어봐. 내가 썼으니까 지금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내가 관리를 못한 거지. 그래도 내가 돌아와서 6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온 거지. 변희재 씨가 너무 나한테 고마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변 대표하고 통화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희재 씨가 나한테 고마웠다는 게 뭐냐면 JTBC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변희재가 고맙다 그러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정유라 씨가 그 탐사에 나와서 인터뷰한 바람에 변 대표 주장이 심의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마찬가지 저 같으면 그러잖아.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나는 인생의 철학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고. 나는 불리하다고 내가 거짓말하거나 이 의리를 배신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모르지 사람. 근데 나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리한 걸 감수하고 살아왔다고. 사실 이것뿐이야.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해주고 진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시고 그냥 나오실 거잖아요. 별 문제도 아닌 거라. 뭐든지. 그다음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대리시험 본 거나 인턴 표창장 이거는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 자기 문제는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보기 이런 성향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 이제 뚫고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유승님 정권한테 뭘 자비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여당 때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뭘 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검찰이 저기 뭘 하고 있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죠? 또 대표님 기사 났더라고요. 그 한동훈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은 인정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했어요. 진짜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일 때 자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제가 저거를 보면서 뭐 지난 거니까 뭐 저 때는 소나무당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탈당했다가 복당을 해갖고 돌아오는 사람이 민주당의 군기를 잡겠다. 아직 복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확인하고, 이게 말입니까? 얼마나 민주당 당대표가 똥으로 보이고 얼마나 민주당이 우스워 보이면 복당도 안 한 사람이 자기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게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복당도 안 한 사람이 자기 어디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 선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봤어요. 처음. 진짜 송영길 대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더민혁과 지금 이현주, 강득구, 이건태 이런 자들의 큰형 노릇을 하면서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정청래와 각 세우고 싸워서 존재감 일으켜서 다음 전당대회 때 김민석 후보가 안 되면 송영길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그래서
당의 군기를 잡으려 그러면 당대표에게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오던가. 뭐 하는 짓입니까?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매불쇼에 기어나가갖고 민주당 당대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당대표를 깎아내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합당을 예고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송영길 전 대표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저랑 뭐 개인적으로 얽힌 것도 없어요.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결같이 저 사람 정치 그만해야 된다. 한결같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송영길 대표랑 만나서 얘기해보고 욕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개혁은 관심도 없습니다. 개혁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정치 투쟁, 대권 후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 우리 같은 순수한 지지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왜 갑자기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찐명파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들이받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생각할 땐 그겁니다. 대통령은 5년 대통령하고 물러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친노 친문 이 조직이 그나마 동교동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대권 후보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친노 친문이 과거 민주당의 동교동을 몰아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대권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서서히 동교동의 민주당을 밀어내기 호남 물갈이를 통해서 물갈이를 했어요. 왜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뜻을 모든 걸 이용해서 참칭하면서 알면서도 반기를 들어서 저렇게 조직화시키냐면요, 이재명 대통령만한 출중한 사람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갖고 이재명 파리에 급급해갖고 더민주혁신회의, 더민초 이런 사람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5년 하고 나가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혈주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해요. 순혈주의 니콜 송가혁. 뭐냐? 이재명 전에 정치했던 사람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다 나가, 이거예요. 특히 정청래, 너는 친노부터 정치해갖고 친문, 특히 정청래를 왜 적대시하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당대표도 우리가 해야지, 정청래 네가 뭔데 나와, 이게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왜 네가 당대표를 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박찬대를 꼬드겨서 내보냅니다.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찬대 출마를 반대해요. 대통령의 말도 안 듣고 전당대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당대회 싸움의 연장선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특정 개인을, 제가 송영길 대표 욕하고 비판해갖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독자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와갖고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오자마자 정청래 저격할 테고 더민초나 찐명파리들의 대부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선에 송영길이가, 이제 송영길과 더민혁이 공통점이 뭐냐? 서로
나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말 맞죠? 송영길도 내가 지역구 양보하고 내가 당대표일 때 이재명을 관리를 해서 대권 후보로 만들었다. 걔네 니즈가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인천 계양을 양보해서 이재명이 의원직을 유지해서 당대표도 됐다.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 내가 이재명을 만큼 송영길의 생각. 더민혁 우리가 친문 수박 제거하는데 맞아요. 일부 열심히 했어요. 더민혁은요 지난 총선 때까지 정말 제가 박수 쳐줬어요. 잘한다고. 총선 때 수박 딱 척결하고 해체했어야 되는 조직이에요. 제가 무슨 민주당에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앞으로 더 개싸움, 또 당원들 힘들게 하고 송영길까지 와갖고 오선이라고 중진 의원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상상이 하나 물어볼게요. 아직 입당이 결정도 안 됐고 아직 복당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하겠다라는 말이 적절한 말인가요?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좀 침묵하고 있다가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게 저는 정치의 도리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나가서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개차반 만들고 그러면 당대표 네가 뭔데 나의 복당을 막을 수 있어? 나는 기정사실상 민주당 최대 계파의 보수 역할을 할 건데 네가 나를 복당을 안 시켜? 오만함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송영길 대표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들어오셔도 돼요. 다만 오선의 전 민주당 당대표시면 이런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또 더민혁과 이 찐명파리들의 뽕에 취해갖고 내가 앞장서서 정청래 군기 잡겠다. 내가 앞장서서 정청래와의 싸우겠다. 이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요. 그런 꼴 보기도 싫고요. 당대표를 개똥으로 알면 적어도 복당이 승인된 다음에 인천 계양을 해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송영길 여러분도 그러고 아무리 억울하고 그래도 지금 검찰에 당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다음에 신당 창당한 게 뭘 잘했다고요? 순수하게 송영길이가 민주당에 피해 입히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손혜원이랑 같이 신당 창당하고 비례까지 출마해갖고 표 긁어모으지 않았어요? 단지 3%가 안 돼갖고 한석도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비례 정당 만들어갖고 한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백의종군에서 무소속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버틴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아까도 보셨듯이 정유라 뭔데 내 사면 얘기를 하고 이재명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재명 없으면 자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응? 난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응? 변희재가 참 고마운 사람이래요. JTBC 태블릿 PC가 조작이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 정통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박근혜는 태블릿 PC가 결국은 도화선이 돼갖고 탄핵까지 갔어요. 그런 태블릿 PC를 인용했던 게 특검이고요. 그럼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얼마나 변희재가 고마운 사람이고 저 말이나 됩니까? 어? 아니 나는 송영길 대표님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근데 본인이 밖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검찰과 싸우면서 버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손혜원 씨랑 정당 만들어갖고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얼마나 비판 많이 하고 얼마나 밖에서 민주당 안을 휘집어 놨습니까? 응?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더민초, 더민혁, 이건태 거기에 올라탄 다선 의원들, 마음 급한 초선 의원들은 다음 대권 후보가 없는 거예요. 저 87명 모임은요, 거기서 대권 후보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지네가 거기서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찐명 파리들이 또다시 2028년도에 배지를 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를 끌어내리려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인 합당도 반대하는 겁니다. 권력투쟁이에요. 제가 한심하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1년도 안 돼서 지네 배지를 위해서 현 당대표를 끄집어내려서 당권투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요. 너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혈주의, 손가역이 뒤에서 유튜버들이 붙어갖고 제 친문이야. 친문 낙인 찍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투항해갖고 송영길 같이 굴든가, 아예 투항해갖고 이현주 같이 굴든가. 친문 정치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투항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선, 3선, 다선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이 더민초, 더민혁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87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요,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놓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괘씸한 것은 정청래는 그들에게 못한 게 없어요. 정청래는 1인 1표제 하자고 한, 제가 정청래가 잘못한 거 얘기해 줄게요. 1인 1표제 당원들에게 주권을 돌려주자. 이게 그렇게 비판받고 1인 1표제 갖고 최고위에서 난리칠 일인가요? 아니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다. 합당을 제안했더니 왜 우리한테 상의를 안 했냐? 상의를 했으면 찬성했을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에요. 왜 우리랑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얘기했냐?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앞더니 갑자기 조국과의 밀약서를 얘기해요. 명분도 없어요. 앞뒤 뒤끝도 앞뒤가 맞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정청래 너 조국 만나갖고 밀약했지. 네가 나중에 당대표 되면 조국 대통령 후보로 밀라고 하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믿는 민주당원들이 있어요. 그걸 믿는 민주당원들이 있어요. 너무 한심해요. 순혈주의를 외치다 보면요, 극단으로 가요.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들은 민주당을 떠나요. 민주당의 저주를 퍼부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 했던 짓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낙연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죽어도 나는 이재명을 못 찍는다. 차라리 엿먹어라. 윤석열을 찍는 겁니다. 다음 대선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를 경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송영길 또는 박찬대, 김민석을 밀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쟤네들은 전부 엿먹일 수 있는 후보들을 미는 겁니다. 이게 순혈주의예요. 민주당은 지금 제가 이 친명원들을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행각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정말 그분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일 거예요. 그 위에 먼저 정치한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눈으로 봐온 게 있는데 검증도 되지 않는 더민혁과 이재명 대통령 친명이라는 이유로 뽑아줬더니 이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몰라요. 민주당 당원들은요, 친노가 친문이 됐고 친문이 친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지금 전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냐는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조국이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조국은 죄값을 치렀어요. 송영길도 무죄 받아갖고 돌아오는데 죄값 치른 조국과 합당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립니까? 조국이 가족들이 파렴치하게 죄값 안 치르고 정당 만들어갖고 지금 출소하려는 겁니까? 헌정사상 초유로 부부가 다 구속되는 집안이에요. 딸은 고졸이 됐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됐던 정당이에요. 응? 나는 이런 이중잣대가 과연 이게 민주당에 맞는 것인가? 응? 그럼 왜 조국 합친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냐? 순혈주의예요. 또 나오는 겁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말은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뉴 이재명, 최근에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 외에는 전부 수박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당원에 가입하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뿌리 깊은 지지자들은 전부 외면하고 수박몰이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 중심을 깨기 위해서 김어준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중심 잡지 못할 때 한마디로 중심을 잡아줬던 유시민을 악마를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의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이었던 최강욱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왜? 조국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유가 너무 웃겨요. 정청래를 친문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반명으로 몰아세웁니다. 정청래는 친노였고 친문이었고 친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순혈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들만의 패거리가 아니라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려고 그랬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게 민주당의 전통이고 이래야만 민주당이 연속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순혈주의가 위험한 것은 배척이에요. 배척. 나와 다른 계열, 나와 다른 계통, 나와 다른 계기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겁니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크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와 단절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김어준은
과거야 단절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 정치의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이럴 때 과거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정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뉴 이재명, 새로운 지지자들과 더민초여서 이제 더민제가 되는 것이고, 더민혁에서 또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민초가 한 40명 정도가 민주당 초선 60명 중에 40명 정도가 더민초예요. 이번에 또 40명 정도가 2028년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150석 기준으로 해갖고 과반이 그냥 더민혁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도 과거에는 김어준과 대적할 만한 스피커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다구리를 쳐서 악마화를 시키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다구리를 쳐갖고 있지도 않은 소리, 있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얘기하면 귀가 얇거나 정치적 식견이 좁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김어준을 다른 눈으로 봐요. 김어준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뉴 이재명은. 제가 김어준 만능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김어준이 뒤에 있다예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김어준이 정청래와 손을 잡고 문재인 세력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전에 민주당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을 꺾고 3번이나 4번째 집권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쉽게 집권한 적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배지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동지들에게 수박몰이를 하고 동지들에게 반명 딱지를 씌워서 얻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응?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동지들에게 제가 수박이고 제가 반명이에요? 김어준이 반명입니까? 정청래가 반명이에요? 그걸 씌워서 쟤네들이 목표가 뭐겠냐고요. 민주당에서 순혈주의가 아닌 애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김어준 악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악마하고 조국 장관 악마하고 유시민 장관 악마하고 왜 이런 사람들만 악마할까요?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전통을 중요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의 중심축이에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원외 당대표 이종원, 왜 악마를 시킬까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친노가 있었기 때문에 친문이 탄생을 했고 친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친명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이 거부감 없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반명짓을 했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면 유튜브 방송이 참 나쁜 게 팬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민주당이 어떤 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대의를 따르지 사사로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워주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저보러 반명이니 문어게인이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들 같이 그냥 유튜브 끼고 아무나 까면서 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었다고 스스로들이 자부하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나 또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민주 정권이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나름 저도 역할을 하고 다들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순혈주의가 위험한 것은 배척인 거예요. 배척. 나와 다르면 모두 적이 되는 겁니다. 뉴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예요. 뉴 이재명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좀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의 복당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 정치 은퇴하신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 받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오는데 저는 정말로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돌아오셔갖고 정책내를 내가 상대하겠다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더민초나 저 공소 취소 모임 거기서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이 장동혁 대 한동훈의 구도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에요. 국힘당은 지금 분열이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딱 분열이 두 동강 난 게 아니라 3분, 4분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장동혁이는 친박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저께 방송에서 했죠. 뭐냐면요. 어떤 결이 조금 다르냐면요. 공통점은 저거예요. 국힘당의 전통적인 검찰 세력을 몰아내고 과거에 TK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복원 세력이 하나가 존재해요. 정치 검찰 새끼들이 국힘당을 끌어들여 갖고 그 끌어들이는 원인의 장본인들이 권난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홍준표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 들어온 용병이라고 표현을 쓰죠. 용병이라고 표현을 쓰는 윤석열이나 그 한동훈 거기에 뭐 주진우 뭐 이런 검사 출신들 세력들 얘네들까지 싹 몰아내야지 국힘당이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플러스 유승민이에요. 그러면 유승민과 홍준표의 좀 결이 다르거든요. 어떤 결이 다르냐? 홍준표는 지금 현재 국힘당을 탈당했겠지만 더 냉정한 제3자의 눈으로 국힘당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준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선거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까지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은 한동훈 제명은 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유승민은 과거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지금 현재 윤석열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굳이 밉보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결이 좀 있죠. 정확히 생각하면 유승민도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한패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유승민이는 한동훈의 제명은 과했다라고 얘기하냐? 얘는 국힘당 안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유승민은 2028년 총선을 노리거나 재보궐선거를 노리기 때문에 국힘당의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사실 지는 애잖아요. 윤석열은 사실 지는 애예요. 이미 졌죠.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반 윤석열 세력이 모여든 거예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전부 국힘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도. 홍준표는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국힘당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 자리에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론 조작이나 당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선거에 비슷한 신천지와 통일교의 선거 개입이 아니었으면
20대 대선은 홍준표라는 생각에 원흉으로 검사 새끼들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그러니까 홍준표 머리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이 제거 대상인 거예요. 왜? 홍준표는 지금 밖에 아예 탈당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국힘당의 어떤 배지를 국힘당의 그 로고를 달고 선거에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냉철하게. 유승민은 10년 동안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리면서 이번에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이가 국힘당 후보 중에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가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왜 하냐? 이길 수 없는 선거니까. 굳이 나가서 힘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당이 정리가 된 다음에 왜? 유승민은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힘당이 심판받는 선거라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심판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중간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저 같은 마이너 정치 분석가들이 볼 때는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선거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심판의 선거인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처음 실시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등 돌렸니에 대한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된 사람에 대해서 심판 중간평가 선거다. 그냥 그런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거에 어젠다를 맞춘 것이고, 정확히 보면 지금도 내란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내란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사건의 수사도 2차 특검이 출발을 했어요. 뭐죠?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이 그 내란과 윤석열을 감쌌던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응? 왜? 아직도 당내에서는 선거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 맞았냐, 탄핵이 틀렸냐, 그걸 갖고 아직도 싸우기 때문에 왜 유승민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보다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 강에 수렁에 빠졌던 유승민이거든요. 유승민이가 결정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딸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딸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유승민 검증으로 들어가요. 유승민 검증에 들어가면 딸의 교수 채용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도 지고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장동혁이 바보 아닙니다. 장동혁이가 저렇게 한동훈을 제명하고 김종혁이를 제명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을 과감하게 1년 당원권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한동훈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한동훈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의 극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라고 하는데 국힘당의 대중이 돼버린 거예요. 국힘당의 주류가 극우가 됐다는 방증이에요. 장동혁이 볼 때는 과거에는 소수의 극우의 지지자들이 국힘당의 사이드에서 외곽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본인이 직접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던 세력과 합쳐보니까 국힘당의 주류가 돼버렸다는 걸 알아서 본인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 그저께 얘기했죠. 장동혁이는 2월 19일이면 정광석화 같이 사과를 하고 박근혜 세력과 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 될 겁니다. 공화당은 박정희의 상징이에요. 정치는 우연이 없어요. 왜 저는 국힘당은 이미 당명을 공화당으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정현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친박 세력들이 장동혁 주변에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내란 1심 선고가 나면 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체제로 전환할 때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박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왔을 때 얼씨구나 하고 손을 잡은 거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유영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아는 너 공천 받으려고 박근혜 보냈지라는 수많은 의혹 속에도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정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판은 너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한동훈 세력을 치기 위해서 단순히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국힘당의 TK를 중심으로 한 정치 보건 세력들은요. 검찰 출신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제가 친박과 손을 잡으면 한동훈 세력들이 몰아낼 수 있다라고 장동혁이 판단했다고 생각하냐? 박근혜를 구속시킨 게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누가 봐도 친박 지지자들 중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박 세력들을 손을 잡으면 윤석열과 한동훈과의 단절이 쉬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1심 선고까지 나오고 친박 세력들과 손을 잡고 선거체제로 전환을 해버리면 국힘당의 윤 어게인 세력들의 모습보다는 친박 세력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다시 돌아온 친박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윤 어게인이는 묻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환길이나 이런 애들이 외부에서 흔들어도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은 박근혜의 지독한 지지자예요. 우리 공화당 자체가 박근혜 지지 정당이에요. 이 정당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해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박근혜 세력들을 한동훈과 띄어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치인들을 국힘당에 많이 등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우리 공화당과 장동혁이 합당을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에요. 친박의 상징인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을 장동혁이가 선거 전에 합당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 공화당이 과거에는 친박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극우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조용하고 있다 보니까 윤 어게인이 극우의 상징이 됐고 우리 공화당은 그냥 친박근혜 정치 세력으로 신분 세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예전에는 윤 어게인이 나오기 전에는 태극기 부대함은 극우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윤 어게인 세력이 나오면서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지지 세력으로 사실상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는 한동훈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정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입으로 통했던 이정현이가 말도 안 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당의 정체성과 맞지도 않는데 느닷없이 이정현이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친박 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심에는 최경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다 등장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기본적으로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은 한동훈과 같이 못 가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국힘당이 왜 한동훈과 태생적으로 같이 못 가냐? 한동훈이는 팬덤을 갖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팬덤을 갖고 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어댈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한동훈이는 바다에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고. 한동훈이는 태생이 윤석열의 따까리고 태생이 검사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잘만 포장하면 검사 출신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상식적이고 윤석열과 다른 검사이자 정치인으로 포장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나 전통적인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하면 탄핵을 시켰던 장본인들이고 검사 새끼들이 국힘당 들어오는 순간 결국 국힘당 박근혜 탄핵과 동시에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2016년부터. 지금의 국힘당이 이 지경 이 꼴이 나는데 가장 큰 원흉은 윤석열과 한동훈인 거예요. 절대 국힘당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들은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밀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태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의 입문 자체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도 한동훈을 대권 후보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한동훈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은 많겠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국힘당의 당원들, 얘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를 죽이지 않죠. 누군가는 다음 대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세훈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제명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동훈이를 감싸는 겁니다. 또 한 명의 다음 대권을 노리는 홍준표를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는 한동훈이 같은 새끼들이 국힘당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찌감치 윤석열을 정리하고 한동훈이를 정리해야지 국힘당의 정치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국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지지 세력을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나 기본적으로 이런 국힘당의 전통적으로 지지 세력들은 당 망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그 친박이 전면 등장은 2월 19일 이후가 될 겁니다. 지금 국힘당이 장동혁이가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아직 안 했어요. 공천관리심사위원장만 이정현으로 낙점짓고 나머지 디테일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안 했죠. 2월 19일 윤석열 판결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가 꾸려지고 대거 친박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견하고 지금 국힘당의
당명 변화가 확정이 된 거 아니죠. 공화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왜 나오겠습니까? 박정희 공화당. 결국은 친박. 그 공화당의 딸, 박정희의 딸,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가 23년 선거가 떨어질 때 장동혁이나 국힘당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 발표를 안 해요. 윤석열이가 선거가 2월 13일 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지면요, 입장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9일은 국힘당의 대전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강성 지지층 국힘당의 윤어게인 세력들이 반발을 해도 그 반발의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의 최종 1심, 그것도 지네가 응원했던 지규현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때리면 사법부를 공격할 만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윤어게인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이제는 혐오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국힘의 전환점은 2월 19일인 거예요. 윤어게인의 해석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월 19일 전까지의 윤어게인은 윤석열 탄핵은 사기다. 윤석열 계엄령은 합법이다. 일은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는 이재명과의 민주당 때문이다. 부정선거 때문이다가 윤어게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2월 19일 이후로는 어젠다가 바뀝니다. 사법부의 2심 판결이 일어나면 윤어게인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을 살려내자. 그럴싸하죠. 윤석열을 구출하자가 아니라 1심 판결이 일어나면 윤석열을 살려내기 위해서도라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을 살리기 위한 윤어게인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2월 18일, 2월 19일 전까지의 윤어게인과 의미와 2월 19일 이후의 윤어게인 의미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까지는 탄핵 재판 자체를 부정을 하고 탄핵 자체를 부정했지만 선고가 나오는 순간은 윤어게인 세력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장동혁은. 그러면 어젠다가 바뀌는 거예요. 2월 19일 이후의 윤어게인은 윤석열을 살려내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대미투자특별법이에요. 국힘당이 유일하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대미투자특별법이에요. 이거를 계속 갖고 민주당과는 절대 협조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위원장이 이미자라 해서 이거를 마냥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미투자특별법은 민주당의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알아요. 걔네들은. 미국을 화나게 하면 국힘당은 좋은 거예요. 관세가 올라가서 기업들이 아우성거리면 주가가 폭락을 해요. 제 말 맞죠? 관세가 올라가면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힘들어합니다. 미국은 계속 이재명 정부를 압박을 할 거예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왜 못하냐. 우원식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익을 위한 차원이에요. 이념도 없는 거예요. 저들은 마지막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미 특자 특별법. 근데 이거는 우원식 의장님이 부담 없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직권상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결단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지 국익을 위해서는 결단을 하라고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국힘당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요즘 맨날 민주당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힘당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뭐지? 그냥 싸우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면에는 한동훈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 한동훈도 제거해야 된다는 정치 세력, 한동훈 제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 공통점은 한동훈은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힘당 정치 세력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과의 단절,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맞아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2월 19일 이전의 윤 어게인과 2월 19일 이후의 윤 어게인은 어젠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탄핵을 반대하고 사기였다. 윤석열을 살려내자. 지방선거를 이기자. 그러면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미리 다 쳐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어떤 정치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는 윤석열과의 연관성과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장동혁이를 밀어낸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국힘당에 늘 한동훈이는 반은 안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한동훈은 그렇게 쉽게 정치를, 한동훈 자체가 분열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말 공감하세요? 한동훈이는 지지층 팬덤은 있지만 한동훈이 가는 곳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치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동훈 팬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한동훈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든 정당 아무도 안 갑니다. 그냥 갈라치기 분열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한동훈이는 어딜 가도 분열이에요. 지금 국힘당의 극우들이 주류가 돼버린 상황에서 지금 국힘당의 윤 어게인을 외쳤던 주류 세력들은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합니다. 더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어딜 가든 지지층은 있지만 분열의 아이콘, 정치는 분열의 아이콘 갖고는 그 어떤 연대나 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는 뭐냐? 한동훈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권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요, 내 밑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런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돌파력이 없어요. 왜? 한동훈이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센 사람 앞에서는 뒷걸음치고 고개를 숙여 던져요. 그래서 정치를 돌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다른 정치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네, 오늘 제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